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세자를 폐하여 서인을 삼고 안에다 엄히 가두었다. 영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둔 날 조선의 공식 기록은 뒤주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안에다 엄히 가두었다 라고만 남겼고 정조실록은 한술 더 떠서 일물에 가두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일물, 어떤 물건, 한여름 복더위에 쌀을 저장하던 나무 괴짝, 그 안에 나라의 세자를 밀어넣고 대못을 박고 굵은 새끼줄로 칭칭 감았던 그 장면을 나라의 공식 역사는 차마 이름 붙이지 못한 겁니다. 이걸 단순히 미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비극으로만 읽으면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셈입니다. 뒤주 안에서 8일 동안 죽어간 사도세자, 그 뚜껑을 직접 닫은 영조, 그리고 11살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정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상처는 어떻게 아버지를 부수고 아들에게까지 흘러갔을까?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로 그 상처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 1724년 조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연인군 훗날의 영조입니다. 이 남자의 출발선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궁궐에서 빨래와 물깃기를 하던 무수리 출신이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사에 무수리라는 기록이 직접 남아있지는 않지만 영조가 즉위 초부터 반대파에게 어머니의 출신을 공격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조선은 어머니의 신분이 곧 아들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저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말이 평생 따라붙는 구조. 이게 영조를 짓누른 첫 번째 무게였죠. 두 번째 그림자는 형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조의 이복형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직후 영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문제는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독살설이었습니다. 경종이 게장과 생감을 먹은 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고 이 음식을 올린 것이 영조 측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는지는 지금도 학계에서 논쟁 중이에요. 중요한 건 영조가 이 소문을 재위 52년 내내 지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재위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좌에 앉은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 52년 내내 당신은 형을 죽이고 왕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지금의 감각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입사 첫날부터 저 사람은 부정채용이다 라는 소문이 도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소문이 30년, 40년, 50년째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능력으로 증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조에게 왕좌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을 뒤집고 형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정당한 왕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무대. 영조에게 왕위란 앉는 것이 아니라 매일 증명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조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어요. 탕평책을 밀어붙였고 균역법을 관철시켰으며 신문고를 부활시킨 군주입니다. 백성의 군역 부담을 반으로 줄인 균역법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사람을 폭군으로 분류하긴 어렵습니다. 나는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성군이다를 매일 입증해야 했던 사람, 그리고 상당 부분 실제로 입증해낸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이 독살설이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1728년 영조 즉위 4년째 되는 해에 이인좌의 난이 터집니다. 경종을 독살한 왕을 몰아내자. 이게 반란의 명분이었어요. 소문이 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군사 행동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청주성을 함락했고 경상도와 호남까지 호응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양이 흔들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취임 4년 만에 저 사람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쿠데타가 일어난 셈입니다. 영조는 이 반란을 진압했지만 진압한 뒤에도 이 사건을 평생 언급하며 괴로워했다는 기록이 실록 곳곳에 남아있어요. 이인좌의 난 이후 영조의 증명 강박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가 일어났다는 것, 자신을 향한 칼날이 상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한 거예요. 반란까지 겪은 사람이 아들에게 어떤 수준의 완벽함을 요구했을지 여기서부터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대에서 겨우 막아낸 위협이 아들 대에서 다시 터지면 안 된다는 공포. 그 공포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아들에게로 향한 겁니다. 이 남자가 41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첫째 아들 효장세자를 10살에 잃고 수년간 후사가 없었어요. 늦게 얻은 아들에 대한 영조의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 가지 숫자가 말해줍니다. 사도세자는 태어난 이듬해 겨우 2살의 세자로 책봉됩니다. 2살,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나이에 조선의 다음 왕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3살에 붓을 잡고 글씨를 쓰자 영조가 감탄했고
5살에 병풍에 글씨를 써서 신하들을 놀라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는 믿음이 이 시기 영조에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의 관심이 경전이 아니라 활과 칼 쪽으로 쏠리면서 천재라 믿었던 아버지가 천재가 아닌 아들을 발견했을 때의 실망이 시작됩니다. 칭찬에서 질책으로 그 낙차가 얼마나 깊었을지는 이후의 모든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자신이 독학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중록에는 영조가 세자에게 직접 글을 지어주고 경연에 참석시키며 탕평의 원리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세자의 서명을 달 자로 정한 것도 영조였습니다. 자신의 서명통자와 짝을 맞춘 건데 이 글자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내가 시작한 탕평을 내가 완성하라. 이 정도면 열정적인 아버지의 교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작동했는지를 들여다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세자의 나이 15,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1749년의 일이에요. 대리청정 첫날 함경도 성진의 병영 배치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세자는 영의정과 좌의정의 의견을 듣고 방영을 길주로 옮기는 것이 옳겠다고 결정해요. 지켜보겠다던 영조가 즉시 끼어듭니다. 방영을 성진으로 옮긴 것은 원래 내가 결정한 것인데 다시 옮기는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처리해버립니다. 세자의 첫 결정이 첫날에 아버지에 의해 뒤집힌 거예요. 이어서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안락하게 자랐으니 어떻게 임금 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을 알겠느냐. 15살 아들이 첫 출근한 날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세자가 스스로 결정하면 왜 마음대로 하느냐 고 꾸짖고 물어보면 이런 것도 혼자 못하느냐 고 질책하는 구조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혼나는 이 구조야말로 사도세자가 15년간 놓여있던 자리의 본질입니다. 대리청정은 이름만 대리청정이었고 실제로 세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알았다, 안 된다, 대조께 물어보겠다 3가지뿐이었어요. 인사권도 사법권도 군권도 주어지지 않은 대리청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경연에서 대답하면 틀렸다고 했고 대답하지 않으면 왜 답을 모르느냐고 질책했어요. 세자가 올린 결제 문서에 영조가 붉은 먹으로 빽빽하게 줄을 긋고 돌려보낸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입사원이 올린 보고서를 상사가 빨간 펜으로 전부 지운 뒤 본인 앞에서 내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중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적고 있죠.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지내셨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어제 한 일이 전부 빨간 줄로 고쳐져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5년간 계속된 겁니다. 세자는 점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쪽으로 수축해갔고 영조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화를 냈어요. 흥미로운 건 이 패턴이 세대를 넘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훗날 정조 역시 신하들의 보고서를 직접 수정하고 직접 정책을 설계하며 거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아버지를 부순 그 패턴이 손자에게서 다른 형태로 되살아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스스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미천한 출신에서 출발해 독살 의혹과 반란까지 뚫고 52년간 왕좌를 지킨 사람. 이 사람의 눈에 궁궐에서 태어나 아무런 고생 없이 자란 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신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영조의 교육이 점점 가혹해진 이면에는 어쩌면 이 간극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겪은 것만큼 아들도 단련되어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교육이었는지 자기 상처의 전이었는지 그 경계는 아마 영조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사도세자의 눈으로 궁궐을 보겠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어린 세자는 총명했습니다. 그를 일찍 깨우쳤고 5살부터 서연을 시작했으며 영조도 초기에는 세자의 학문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5살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이에 매일 아침 스승 앞에 앉아 경전을 읽고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린 세자에게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재능이 있었어요. 세자는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고 학문보다는 무예와 활쏘기에 훨씬 강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영조는 문의군주였습니다. 경전을 직접 풀이하고 글을 짓고 학문으로 신하들과 겨루는 것을 즐긴 사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책보다 활을, 붓보다 칼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학만 시키는데 정작 아들은 미술 쪽에 재능이 있는 상황.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자의 잘못이었을까요? 재능의 방향이 다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조선의 궁궐에서 아버지가 왕인 구조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재능을 가진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이었어요. 3살까지는 영조가 세자를 몹시 아꼈다는 기록이 있지만
세자의 관심사가 학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과 영조의 실망이 시작된 시점이 거의 겹칩니다. 이 아이에게 궁궐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기분이 곧 법이고 아버지의 표정이 곧 판결이 되는 법정이었습니다. 영조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양이 파동을 일으켰어요. 왕노릇 못해 먹겠다,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세자는 즉시 엎드려 석고대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양이 파동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세자는 조선의 세자 중 광해군 다음으로 양이 파동을 가장 많이 겪은 인물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752년 겨울 영조는 또다시 양위를 선언합니다. 이때 사도세자는 홍역을 앓고 낳은 직후였고 바로 위 동복누나 화여봉주가 홍역으로 막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한중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세자는 화여봉주에게 우리 남매는 아버님 귀 씻을 준비물이로다 라고 말하곤 했다는 겁니다. 영조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는데 그 물을 세자와 옹주의 처소 방향에 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누나가 죽고 2주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왕위를 내려놓겠다며 소동을 벌입니다. 세자는 병을 앓고 난 몸으로 열흘 가까이 석고대죄를 합니다. 한겨울 얼음 위에 엎드리고 자책의 뜻으로 돌에 머리를 부딪혀 망건이 찢어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고 한중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 감정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17살, 병후 회복 중, 누나를 잃은 직후, 한겨울 얼음 위, 이마에서 피, 이 단어들을 나란히 노는 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사도세자가 처음부터 무능했느냐 묻는다면 대답은 아닙니다. 대리청정 초기의 세자는 나름대로 정무를 처리하려 했고 실록에도 천자가 탁월하여 임금이 매우 사랑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중록 역시 병환이 안 나오는 때는 인효가 통달하여 거룩함이 미진한 곳이 없었다고 적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진 걸까요? 한중록에 의하면 1748년 무렵부터 이상 증세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무슨 꾸중이나 나실까 근심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을 내므로 사악하고 망령된 생각이 다시 들어 병이 점점 깊어지는 징조가 드러났다. 세자의 나이 14살 때의 기록이에요. 천둥 소리를 들으면 귀를 막고 엎드렸고 뇌자나 병력이라는 글자만 봐도 몸을 떨었습니다. 1755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나주괴서 사건, 일명 의뢰옥사가 터진 거예요. 나주객사에 거병하여 조정의 간신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벽보가 나붙었고 이 사건으로 소론 강경파가 일망타진됩니다. 의뢰옥사 이후 경색된 정국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20살의 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이 무렵 영조는 세자의 보호 역할을 노론의 김상로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김상로는 세자에게 접근한 뒤 세자의 동태를 영조에게 알리면서 오히려 세자를 모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1758년 8월 세자가 명릉에 가는 영조를 수행하다 비를 맞아 건강이 나빠져 잠시 경기 감형에 들렀습니다. 김상로는 이걸 가지고 세자가 군대를 일으키려 했다고 모함했고 영조는 그날 밤 세자 폐위 전교를 내려요. 도승지 최재공이 여러 승지와 사관을 거느리고 달려와 영조를 설득해서 겨우 철회시켰습니다. 세자를 지켜줄 사람이 세자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바뀐 순간 궁궐 안에서 세자가 기댈 곳은 완전히 사라져 간 거예요. 1757년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연이어 세상을 떠납니다. 세자를 보호해주던 마지막 두 여인이 사라진 거죠. 한중록은 이 시점부터 사도세자의 증상이 격화되었다고 기록합니다. 6월부터 화증이 더하여 사람 죽이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번내관 김환채를 먼저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들어와 나인들에게 효시하였다. 이 기록을 읽는 순간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광기. 잠깐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 보겠습니다.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연구팀이 한중록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사도세자의 증상은 양극성 장애의 진단 기준에 상당 부분 부합합니다. 우울감, 자살 시도, 수개월간의 공격적 행동, 그리고 사파 사이에 관해 상태가 반복되는 패턴이 전형적이라는 분석이에요. 한중록에는 그 병환이 안 나오는 때는 인효가 통달하여 거룩하심이 미진한 곳이 없다가 병환이 나오시면 곧 딴 사람 같았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증상과 관해가 교대로 나타나는 이 패턴은 양극성 장애의 핵심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병이 먼저였을까요? 궁궐이 먼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하는 실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증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없고 병이 아닌 것 같은 병이 수시로 발작한다. 250년 전 사람이 남긴 이 한 줄이 오늘날 정신의학 논문의 결론과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시기에 나타난 증상 중 가장 독특한 것이 의대증이었어요.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었죠. 한중록의 기록을 직접 보겠습니다. 의대를 한 가지나 입으려 하면 10벌이나 20, 30벌이나 하여 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를 위하여 놓고 혹 태우기도 하고 한 벌을 순하게 갈아입으면 천만다행이며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20벌, 30벌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중 대부분을 태우거나 버리고 겨우 한 벌을 입으면 그것을 더러워질 때까지 벗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탄식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1100가지 병 중에 옷 입기 어려운 병은 자고로 없는 병인데 어찌 지존하신 동궁이 이런 병에 드셨는지 하늘에 물어도 알 길이 없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 옷을 고르고 입는 그 단순한 행위가 이 사람에게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증상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대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중록은 단서를 남기고 있어요. 정성왕후의 인산 때 세자가 슬피 울다가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영조에게 지적받은 이후 옷을 입을 때마다 심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한마디가 옷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공포의 영역으로 밀어넣은 셈이죠. 그런데 한중록은 과연 객관적인 기록일까요? 이 회고록을 쓴 사람은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노론 홍봉안의 딸입니다. 한중록은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졌고 그 안에는 친정인 홍씨 일가를 변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다는 분석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사도세자의 관기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이모화변에서 홍봉안이 세자를 적극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깔아두었다는 해석이죠. 기록자가 동시에 당사자인 텍스트입니다. 한중록을 읽을 때는 이 이중성을 함께 들고 있어야 해요. 다만 한중록이 아무리 편향되어 있다 해도 사도세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증상이 있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록에도 대리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1760년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영조와 정순왕후가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세자는 창경궁에 남겨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거예요. 같은 궁궐 안에 있을 때도 소통이 어려웠는데 아예 다른 궁으로 갈라져 버린 거죠. 떨어져 살면서 참소가 더 쉬워졌습니다. 영조의 귀에는 세자의 행동이 제3자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고 전달 과정에서 과장과 왜곡이 붙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지금도 창경궁에 가면 통명전 앞에 넓은 뜰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에게 불려가 꾸중을 듣던 바로 그 공간이에요. 1760년 겨울 왕이 떠난 뒤 텅 빈 창경궁의 정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어붙은 뜰 위로 바람소리만 울리는 궁궐에 26살의 세자가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1761년 사도세자는 궁을 몰래 빠져나가 평안도까지 갑니다. 세자의 신분으로 궁 밖을 무단 이탈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 관서행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단순한 유람이었다는 설, 거병을 준비하기 위한 답사였다는 설, 궁궐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였다는 설까지. 한중록에는 이 시기 세자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정월, 2월, 3월을 다 미행만 하여 궁 밖 출입이 잦았다. 관서행이 끝난 뒤 영조는 이 일을 최소한의 사건으로 축소 처리합니다. 세자가 측근 환관 몇 명을 데리고 미행한 과실 정도로 덮은 거죠. 그런데 이 미봉이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세자가 관서에서 군사를 모으려 했다는 소문은 궁궐 안에서 계속 돌았고 이게 이듬해 나경원 고변의 불씨가 됩니다. 세자 스스로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록에는 이 무렵 세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몹시 미워하셔서 점점 어려우니 나는 패하고 세손은 효장세자의 양자를 삼으면 어찌할까 보네. 이 말을 할 때 병환 증세도 없이 처연히 그러했다고 한중록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자기 폐위를 예견한 사람. 이 한마디야말로 사도세자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1762년 5월 나경원의 고변이 터집니다. 나경원은 세자의 비행 10여 가지를 고발해요. 왕손의 어머니를 때려 죽인 일,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인 일, 관서로 미행한 일, 북한산성을 유람한 일. 고변장에는 비행만 나열된 것이 아니었어요. 장차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세자가 북한산성을 유람한 것, 관서로 미행한 것, 궁궐 후원의 굴씨를 만든 것, 이 모든 행위가 거병 준비로 재해석되어 고변장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기이한 행동이지만 반역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나경원은 노론 강경파 윤급의 노복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노론 핵심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한 기록이 대천록에 남아있고 영조가 배우자 색출을 극단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경원은 고변 후 신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곧바로 영조를
만나게 돼요. 통상적인 절차라면 고변인을 먼저 신문하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뒤에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성격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누군가가 이 고변이 영조의 귀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강하게 닿도록 경로를 열어두었다는 뜻이에요. 나경원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경원은 결국 처형됩니다. 영조는 배후를 밝히라는 신하들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오히려 나경원을 살리려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배후를 파면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학계 일부의 추측이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 정황입니다. 나경원 고변 이후 20일 이모화변이 터집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창덕궁으로 행차합니다. 선원전을 참배하고 궁성을 호위한 뒤 휘녕전 뜰에 널빤지를 깔게 합니다. 사도세자가 그 위에 엎드립니다. 영조가 칼을 뽑아듭니다. 네가 만약 자결하면 조선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니 속히 자결하거라. 이광현 일기에 기록된 영조의 말이에요. 사도세자가 답합니다. 부자관계는 하늘이 정해준 변치 않는 관계인데 어찌 아버지 앞에서 흉한 꼴을 보이겠습니까? 이 실랑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영의정 신만이 세자의 장인 홍봉안에게 왕을 만류하라고 청합니다. 홍봉안의 대답은 이랬어요. 임금의 분부가 매우 엄하여 나도 어쩔 수 없다. 세자의 장인이 세자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예요. 이모화변 당일 영조가 세자를 처분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세자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 영빈의 고변이었어요. 영빈은 세자가 나인과 내관을 죽인 것이 100명에 이르고 궁궐 후원에 무덤 형태의 굴씨를 만들어 영조를 시해하려 했다고 고했다는 것이 공식 기록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세자가 만든 굴씨를 실제로 조사해보니 놀이를 위한 공간이었고 그 안에 효복과 지팡이는 정성왕후의 상에 쓰던 물건으로 확인되었어요. 영모의 증거라고 내세운 것이 실은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던 흔적이었던 겁니다. 영빈의 고변이 정말로 자발적이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해요. 영조가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생모를 끌어들였다는 해석이 유력하죠. 어머니의 입을 빌려 아들의 사형을 선고하게 한 것, 이것이 영조의 설계였다면 그 치밀함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밤 3경, 영조는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고 명합니다. 그리고 뒤주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임금님이시여 저를 살려주세요. 이광현 일기에 기록된 사도세자의 마지막 말이에요. 영조는 뒤주의 뚜껑을 닫습니다. 긴 널판지와 대못, 굵은 새끼줄을 가져오게 한 뒤 직접 뒤주를 봉합니다. 윤 5월은 양력으로 7월 초입니다. 장마가 거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 밀폐된 나무 상자 안의 열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사우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자는 윤 5월 21일에 숨을 거둡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 갇혀있던 8일 동안 궁궐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뒤주는 휘녕전에서 승문원으로 옮겨졌다고 이광현 일기는 기록합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뒤주 주변에는 군사가 배치되었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으며 궁녀들은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신하들 중 일부는 세자의 방면을 청했지만 영조는 모두 물리쳤습니다. 서울 한복판 7월의 한여름에 나무 상자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상자를 열 수 없었어요. 궁궐 전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 속에 8일을 보냈습니다. 세손 이산이 이 8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1살 아이가 아버지가 나무 상자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8일을 보냈다는 것, 이 사실만 남겨두겠습니다. 뒤주를 열었을 때 안에는 누가 넣었는지 모를 부채 하나가 있었다고 이광현 일기는 기록합니다. 염을 하는 과정도 이 일기에 남아있지만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차마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 부채를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본질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 상자에 넣어 굶겨 죽인 것이자 왕이 세자를 국가의 이름으로 제거한 것이며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성립합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 직후 삼정승의 할애를 기꺼이 수락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영조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생각 사자에 슬퍼할 도자, 사도, 생각하면 슬퍼한다. 아들을 직접 죽인 아버지가 붙인 이름이 생각하면 슬퍼한다입니다. 이제 11살짜리 아이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세손 이산, 11살, 아버지사가 뒤주 안에서 살려달라 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11살이 어떤 나이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게임 한판 하고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 먹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이사는 아버지가 널판지 위에 엎드려 자결을 강요받는 장면을, 할아버지가 칼을 들이미는 장면을, 어머니가 통곡하는 장면을 전부 보았어요. 그것도 먼 들판에서가 아니라 대궐 마당에서, 지척에서. 이 장면 하나가 이산의 뇌리에 14년간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고 나서 곧바로 손자 이산의 법적 아버지를 바꿔버립니다. 효장세자, 영조의 첫째 아들로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의 양자로 입적시킨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너의 아버지는 사도세자가 아니라 효장세자다. 사도세자라는 이름은 내호적에서 지워라. 이것이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뒤주에서 죽인 것도 모자라 손자에게서 아버지의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11살짜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사는 버텼습니다. 14년을 버텼어요.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지금으로 치면 2012년에 일어난 일을 2026년까지 매일 떠올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산에게 이 14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영조는 매일같이 이산을 시험했습니다. 학문으로, 예법으로, 정치적 판단력으로. 한중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영조가 세손에게 경서를 질문하면 이산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대답했고 영조는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고요. 이 아이가 커서 아비의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영조에게는 그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산에게는 그 공포를 눈치채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못한 14년이 있었을 겁니다. 연산군의 그림자. 이게 이산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가장 위험한 전례였어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복수하겠다며 갑자사화를 일으켰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당연히 이산을 볼 때마다 연산군을 떠올렸을 거예요. 저 세손이 왕이 되면 이모화변에 관련된 우리를 전부 숙청하지 않을까? 노론 강경파에게 이산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실제로 이산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조년각 사건. 홍계의 일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자객은 지붕 위에서 기왓장을 타고 내려와 세손이 기거하는 서재 안까지 침입했습니다. 정조는 촛불을 끄지 않은 채 책을 읽고 있었고 자객의 발소리를 먼저 알아챈 것은 정조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후에 나는 칼날 위에서 잠을 잤다라고 회고한 것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그가 매일 밤 실제로 살아낸 현실이었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 승하, 그리고 3월 10일 이산 즉위, 나이 25. 이제부터 정조입니다. 즉위 당일 빈전문 밖에서 대신들을 불러 모은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 대전안이 얼어붙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해석을 하나 보태겠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조금 달라요. 정조실록 원문을 이어서 보면 정조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선대왕께서 종통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얘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정도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고 결정적 한 줄. 괴기와 같은 불량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승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선대왕의 유교가 있으니 마땅히 형률로서 논죄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지를 따른다. 아버지를 앞세워 정쟁을 일으키는 자는 내가 직접 처단하겠다. 복수선언이 아니라 안정선언이었어요. 피바람의 예고가 아니라 피바람의 차단이었습니다. 정조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즉위 직후 사도세자를 억울하다고 상소를 올린 이들, 이덕사, 이일화, 유한신 같은 이들을 오히려 사형에 처해요. 안동 유생 이응원이 비슷한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그와 그의 아버지를 함께 처형하면서 외로운 새끼새, 썩은 쥐새끼라고까지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발언이었을까요? 사도세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노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제스처였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아들의 심정을,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칼을 반대쪽으로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25세 국왕정조의 내면을. 제가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는 것은 영조와 정조가 결국 같은 전략을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조는 경종 독살설을 지우기 위해 평생을 증명에 바쳤고 정조는 이모화변의 복수설을 지우기 위해 즉위 초부터 자기 검열에 바쳐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을 다스린 겁니다. 이게 3대가 공유한 정치적 DNA이고 동시에 3대가 공유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순히 참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복원이라는 이름의 24년 게임을 시작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복원, 피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한 칸씩, 한 글자씩 되돌리는 작업. 첫 번째 수, 경모궁. 정조는 사도세자의 사당 이름을 수은묘에서 경모궁으로 격상시킵니다. 묘 가궁 이 되는 것,
글자 하나의 차이지만 조선 예법에서 이건 신분 등급 전체가 달라지는 변화예요. 그런데 정조는 이 한 단계를 올리는 데에도 온갖 명분을 쌓았어요. 한 번에 2계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1년에 반 걸음, 때로는 1년에 한 걸음, 노론이 반발하면 멈추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시 한 걸음, 장기로 치면 포를 움직이기 전에 조를 먼저 3칸 전진시키는 시기예요. 이게 정조식 추승의 본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 규장각, 왕실 도서관이라는 명목으로 설립했지만 실체는 달랐어요. 정조는 규장각을 자기 사람을 키우는 인재 양성소로 만듭니다. 초계 문신 제도를 통해 37세 이하의 젊은 관리들을 선발하고 직접 강의하고 시험까지 출제했어요. 신분과 당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 이름들이 전부 규장각 출신이에요. 한 손에 붓, 다른 한 손에 칼, 규장각이 붓이었다면 칼은 다음에 올 것이었어요. 세 번째 수, 장용영. 정조를 위협하는 암살 시도가 7차례나 있었습니다. 각 군영을 노론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조는 자신만의 친위부대를 창설해요. 1793년 정식 편성된 장용영은 도성 내 내영과 수원 화성의 외영으로 나뉘었고 무예에 출중한 정예 군인만을 선발했습니다. 장용영의 표면적 목적은 왕의 호위였지만 이면의 목적은 사도세자의 묘소를 지키는 것이기도 했어요. 네 번째 수, 천장. 1789년 정조는 아버지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깁니다. 풍수명당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묘소를 정치적 공간으로 격상시키는 포석이었어요. 묘소의 이름을 영우원에서 현룡원으로 바꾸고 주변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그 자리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도시가 바로 수원 화성이에요. 수원 화성, 둘레 5.7km, 걸어서 약 1시간 반, 동서양의 축성수를 결합한 당대 최첨단 성곽,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가 투입되어 10년 걸릴 공사가 2년 6개월 만에 완공됩니다. 1796년 완공. 그런데 화성의 진짜 의미는 성벽에 있지 않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세운 자리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무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감싸는 형태예요. 성곽이 묘소를 감싸고 있다. 성곽이 묘소를 감싸고 있다. 이건 건축이 아니라 포옹이에요. 돌로 만든 포옹.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주는 형상을 5.7km의 성벽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1795년 을묘년 원행.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정조는 수원 화성으로 8일간의 대규모 행차를 떠납니다. 1600명의 수행원, 800필의 말, 한강 위에 400척의 배를 잇는 배다리까지 가설한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야외 행사. 유니월 9일 창덕궁 도나문을 나서 시흥행궁에서 1박, 10일에 화성행궁 도착, 11일에는 화성양교 참배와 문묵과 별시, 12일에는 현룡원 참배. 해경궁이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정조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해경궁은 뿌리쳤습니다. 33년 만에 남편의 무덤 앞에 선 아내, 그 옆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있는 아들. 의궤는 해경궁이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무덤 앞에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봉수당에서 회가변, 14일에는 양로연과 백성 위로, 어머니의 잔치를 빌미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와 포석, 매 수마다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되 단 한 번도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은 24년의 게임. 경모궁 격상, 현룡원, 천장, 규장각 인재 양성, 장용영 창설, 화성 건설, 을묘원행.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바둑판 위에서 정조가 놓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이 완공된 1796년 이후 정조에게 남은 시간은 4년뿐이었어요. 정조는 장용영 외영을 5,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규장각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수원을 한양의 버금가는 자립도시로 키워갑니다. 일부 학자들은 정조가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서 수원에 거처하며 아버지의 묘소 곁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다고 추정합니다. 화성행궁이 단순한 여행용 별궁이 아니라 상황의 거처로 설계되었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48. 직접적인 사인은 종기에서 비롯된 폐혈증으로 추정되지만 독살설은 200년 넘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연운방, 수은이 포함된 혼증 치료를 받은 뒤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의심의 근거입니다. 할아버지 영조 위에 드리워졌던 경종 독살설의 그림자가 손자 정조 위에 정조 독살설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독살이든 병사든 확실한 것은 하나, 정조는 자기가 시작한 복원게임의 마지막 수를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조 사후 11살의 순조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정조가 24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장용영은 해체됩니다. 규장각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하는 작업은 중단됩니다. 정조가 억눌러 두었던 세도 가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세도 정치 시대가 열립니다. 화성은 더 이상 새로운 수도가 아니라 그저 지방 도시로 전락합니다. 사도세자가 장조라는 시호를 받고 왕으로 추승된 것은 정조가 아닌 한참 뒤의 일이에요. 1899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에야 사도세자는 장조의황제로 추존됩니다. 정조가 죽고 99년이 지나서야 아들이 끝내 이루지 못한 일을 증손자의 증손자가 마무리한 거예요. 정조가 한 걸음씩 놓았던 바둑돌의 마지막 한 점을 정조 자신이 아니라 시간이 대신 찍어준 셈이죠. 영조는 52년을 증명하며 살았고 사도세자는 27년을 견디다 부서졌으며 정조는 24년을 복원하다 멈추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간을 합치면 103년.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해 영조의 나이 69이었어요. 사도세자의 나이 28, 세손 이산의 나이 11살, 69이면 지금으로 치면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28이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나이이고 11살이면 아직 부모 품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할아버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들을 죽이는 결단을 내렸고 아버지는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무너졌으며 손자는 인생의 시작점에서 그 장면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즉위한 나이 25, 아버지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나이 15에서 딱 10년 뒤입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나이 48, 사도세자가 살아있었다면 61가 되는 해입니다. 이 숫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것은 그냥 연표가 아니에요. 한 가문이 짊어진 시간의 무게입니다. 한 세기에 걸친 이 이야기의 끝에서 도입부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조의 상처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문,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출신, 52년의 재위기간 내내 자신이 정당한 왕임을 증명해야 했던 강박, 그 강박이 아들에게 완벽을 요구했고 완벽하지 못한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도세자의 광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을 해도 틀리는 구조, 대리청정을 맡겨놓고 결정을 뒤집는 아버지, 칭찬은 사라지고 질책만 남은 일상,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의 정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사도세자는 그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의대증, 환청, 살인, 이건 광기가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정조의 복원은 성공했습니까? 경모궁이 세워졌고 혈룡원이 옮겨졌고 화성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정조 생전의 왕으로 추승되지 못했어요. 장용영은 해체되었고 규장각은 힘을 잃었으며 세도 정치가 밀려왔습니다. 복원은 미완이었어요. 그러나 재해석을 보태자면 정조가 남긴 것은 제도가 아니라 서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했다는 이야기를 실록과 의궤와 성곽과 묘소라는 형태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99년 뒤에 고종이 그 이야기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돌로 쓴 편지가 시간을 건넌 겁니다. 이 이야기는 26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영화 사도, 뮤지컬 영웅, 드라마 이산과 비밀의 문. 우리는 여전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단지 조선 왕실의 비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아들을 짓누르고 아들의 좌절이 다시 그 아들에게 상처로 전해지는 구조. 이건 260년 전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아침 대한민국 어느 가정의 식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영조는 물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사도세자는 물었을 겁니다. 나는 왜 무엇을 해도 틀리는가? 정조는 물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되돌릴 수 있는가? 어쩌면 세 개의 질문은 같은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서울 종로구 와룡동을 걸어본 적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걸어서 10분, 창경궁 정문을 들어서면 통명전 앞에 넓은 뜰이 나옵니다. 입장료 1,000원. 그 마당, 사도세자가 아버지에게 불려가 꾸중을 듣던 바로 그 공간에 서면 262년 전 여름밤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자리예요. 수원에 가본 적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화성성곽을 따라 걸어본 적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 성벽을 만진다면 한번 세어보십시오. 돌 하나의 무게가 약 10kg에서 수백 kg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가 들어 올린 돌, 일꾼들이 품삯을 받고 쌓아 올린 돌, 그 돌 하나하나에 정조의 24년이 스며 있습니다. 성벽 위에 손을 대면 2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돌이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비극이 시작된 창경궁의 그 뜰과 복원이 쌓인 화성의 그 성벽, 그 마당, 사도세자가 아버지에게 불려가 꾸중을 듣던 바로 그 공간에 서면 262년 전 여름밤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돌로 쓴 편지의 온도입니다. 여기까지 사도세자, 할아버지의 상처, 아버지의 광기, 아들의 복원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조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 수원 화성 천도론의 진실과 거짓을 파헤쳐 보겠습니다.